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하기 전에 중간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부분은 이중왕국 그 부분은 제가 가감히 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려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뺐고, 그래서 서계는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서양사 개론해서 이제 좀 봐주시는 게 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거의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1도도 없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가감히 제거를 했어요, 그냥. 예. 자, 거기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이제 보기 전에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가 어떤 왕조죠? 로마노프 왕조죠. 그러면 이제 로마노프 왕조 말기 때 그 황제 순서를 좀 알 필요는 있어요. 그 즉위했던 황제의 순서들. 그래서 알렉산더 1세 때부터 좀 할게요. 알렉산더 1세 때 누가 쳐들어왔죠? 나폴레옹이 침입했죠. 그래서 모스크바 한때 나폴레옹에서 점령당했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물려 죽은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니콜라 1세예요. 니콜라 1세 때는 무슨 난이 있었죠? 데카포리스탄 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남하 정책 때로 크림 전쟁을 일으켰고요. 이 크림 전쟁은 니콜라 1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이 크림 전쟁의 패배를 충격을 받은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알렉산더 2세. 이 알렉산더 2세는 개혁군주로서 농노 해방론 같은 걸 내렸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 2세가 이제 뭐냐면 암살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3세, 그 다음에 니콜라 2세. 그래서 알렉산더 3세와 니콜라 2세는 보수 반동 정치를 하게 돼요. 예. 근데 이때 이제 알렉산더 3세부터 프랑스 자본이 도입돼서 러시아가 산업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중심을 해갖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확산되면서, 결국에 니콜라 2세 때 무슨 혁명이 일어나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로마노프 왕조가 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그 과정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니콜라 1세 이제 전제 정치부터 볼게요. 자, 니콜라 1세는 예전에 잠깐 설명했던, 러시아 최초의 타도 운동이 일어나죠? 이게 데카포리스트의 난이에요. 이 데카포리스트의 난은, 그 당시 이제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1825년에 러시아 청년 장교들이 이제 일으켰던 건데, 데카풀이라는 말이 러시아어로 12월이라는 거예요. 12월. 네, 이게 12월에 일어났죠. 그래서 1825년 러시아적으로 12월 14일 날 니콜라스 1세가 즉위할 때 일어났는데, 말은 거창하지만 둘째 포탄을 발사하는 걸로 끝나버렸어. 쉽게 진압당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이제 청년 장교들은 이제 처형에 처하고, 근데 이때 러시아 그 장교들의 출신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상위 계층이고 금수저였는데 불구하고, 뭐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와 뭐가 비슷하냐면 갑신전병 아시죠? 네, 갑신전병 비슷해.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프랑스의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적을 닮은 거지. 자유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입헌군주제 실시, 농노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니콜라 1세에서 진압됐고, 니콜라 1세가 즉위식 때 이걸 이제 겪고 나서, 얘네들 자유주의자 금방 하면 안 되겠다. 자대조별 필요 없겠다. 반동 정치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갖고 이제 항제권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펼치게 돼요. 자, 의의는 위로부터 혁명이죠. 아래부터 혁명이 아니에요. 갑신정변처럼 좀 있는 애들이 이제 익힌 거야. 그래서 위로부터의 흐름이고 10월 혁명으로 넘어가는 가독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또 니콜라 1세 때 이제 보면 폴란드 독립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폴란드 독립운동을 진압을 했고, 그 다음에 남하 정책이단으로 크림 전쟁을 도발했죠. 이 크림 전쟁은 뭐 때문에 싸냐면 거기 이제 러시아에 보면 흑해 지역에 그 러시아 쪽 흑해 쪽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반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반도냐? 크림 반도거든요. 이 크림 반도가 예전에 오스만 영역이었는데 이 오스만 영역에 이제 크림 반도를 점령하려고 한번 했다가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오스만 제국한테 패한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림 전쟁 때 패한 충격으로 알렉산더 2세가 여러 개혁 정책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크림 전쟁은 투르크 영내 기독교 보호를 구실로 남진을 해치게 했죠. 이게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거고, 그래갖고 이제 이때 투르크 영내 기독교 보호, 그러니까 성지 간할권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구실로 남진을 이제 해치겠는데, 이때 이제 팔레스타인의 성지 관리권이 프랑스 수중으로 들어가는 걸 계기로 해서
그 당시 러시아도 터키에 대해서 뭘 요구하냐면 러시아 종교의 보호 및 해역 지역의 러시아 특권들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터키가 이걸 거절해 버리니까 터키에 선전포고를 하고 하는데 이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터키와 동맹관계를 맺고 싸웠던 전쟁이 크림 전쟁이죠. 그래갖고 이제 있고 결국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남하 정책이 이제 좌절되고요. 그래서 세바스토폴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됐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나이팅게일이라고. 예,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그 당시에 알렉산더 2세의 개혁 배경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번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고요. 요 시기 때 또 그 인텔 계차들이 형성됐어. 인텔 계차들은 뭐냐면 러시아가 낙후돼 있으니까 이걸 좀 근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니콜레스의 반동 정치 이런 등등 해갖고 이런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텔 계차들이 형성이 되고 이들은 두 가지 부류로 일어나요. 한 가지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서양의 문화들. 자, 이런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흐름과 또 하나는 근대의 흐름을 슬라브화 시키면서 러시아의 문화와 정통을 강조하면서 근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구의 흐름과 서구를 강조하는 흐름과 그 다음에 정통 문화를 강조하는 그룹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정통 문화를 강조하는 흐름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헤르체라는 사람이 있어. 헤르체는 미르 공동체를 강조하죠. 그래서 러시아는 러시아 많은 대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노동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르에 있는 농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인민주의자였던 나로드니크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그 사상가가 헤르체라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헤르체, 그 다음에 인민주의자, 그 다음에 나로드니크, 그 다음에 또 사회혁명당 이렇게 연결돼요. 뭘로 연결되죠? 미륵이라는 공동체.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통적인 농촌공동의 미륵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 등장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알렉산더 2세의 개혁을 볼게요. 이 알렉산더 2세는 크림 전쟁의 패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근대화되지 않으면 후진성을 면치 못하겠다. 그 인식을 해갖고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농노 해방하고 토지 분배 그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죠. 그 개혁 내용을 보면요, 유럽의 여행과 출판물 권유를 완화하고요, 정치범을 석방하고 농노 해방 요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 올해는 내년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한번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장수할 수도 있잖아. 육수 칠수할 때는 언제 한번 나올 것 가능성이 있어요. 자, 농노해방에 이제 보면 그때 이제 러시아의 농노의 비중이 40% 정도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농민 지층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농노가 40% 유지한다는 게 그게 근대 국가를 하기에는 좀 뭐냐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농노를 이제 해방하는 농노 해방령을 내리게 돼요. 그 내용을 보면 영주제를 폐지하고요. 그 영주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지주들은 토지만 소유한 게 아니라 모두 관련된 건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농노들의 생사 여타를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재판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폐지시키고 그다음 농노의 인신 예속 철폐와 그 다음에 토지의 유상 분배를 한다. 그래서 농노들이 그냥 농노 해방만 할 경우에는 되게 무책임할 거 아니야. 경제 기반을 제공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경제 기반을 이제 제공하는 차원에서 토지를 주는데 토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단서가 있죠. 유상 분배야. 이게 좀 한계점이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결과 뭐냐면 자영 농민들이 출현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소자영 농민이나 생산자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계층에서 이제 이런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방된 농민들은 그 당시에 집단 소유한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됐고 미륵 토지에 그리고 이제 그 농노 해방 당시 분배된 토지 매입금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농산물 시장에 판매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영농민층이나 소상품 생산자도 변신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자본주의 배경을 작용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이제 뭐냐면 토지를 공짜 받은 게 아니죠. 뭐죠? 언제나 갚아야 돼. 돈을 주고.
근데 얘는 농사만 조건은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갚냐면 농한기 때는 아니 농번기 때는 농사를 져요. 근데 거울이나 이런 농한기 때는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가요. 그 공업 노동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절 노동자가 하다가 어떤 이제 일부는 상시 노동자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러시아 자본주의 배경에 또 작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주 기주층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짜르 정부의 많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 농노 해방 후에 이제 이들은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농노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아까 계절 노동자로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하기 위해서 농노 형태의 노동력은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면 노예나 농노는 항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자유롭게 움직이면 어때요? 관리 비용이 안 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연 노동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농노해방 그런 측면에서 자본주의 발달에 큰 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이 농노해방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있는데 서양사 개론이 너무 미숙해요. 그게 없어 별로. 그 서양사 강의 있죠. 그래서 서양사 강의 내용과 그 관련된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들어간 교수님도 서양사 강의도 좀 낸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찾아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노해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또 지방의회를 설치하죠. 지방의회. 그래서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법제도를 개혁하고요. 제한적인 대학 자치를 허용하고 군제개혁을 당했다. 징병제를 실시한 거. 그리고 지방의회가 왜 설치했냐면, 그 당시에 영주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영주제의 특징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사법권이 해체됐으니까 이제 중앙에서 이제 뭐야?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행정구역이. 그러니까 이제 의회기관도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사법제도 개혁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주들의 빈자리를 이제 국가 권력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 이제 행정 시스템으로 이제 커버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 남진 정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 때문에 추진한 거죠? 부동항을 얻기 위한 거죠. 부동항을. 그리고 너투 전쟁에 승리해갖고 이제 베를린을 했지만 좌절됐다. 이건 뒤에 좀 얘기했고요. 자, 한계가 예전에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자, 일단은 그 부르주아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르주아는 작은 정권 안에서는 단순히 돈만 대주는 사람이야. 돈만 대주는. 정치적으로 정부에 예속돼서.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농업 및 농노해방에 또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 보유지를 지주에 많이 빼앗겼고, 그러니까 할당받은 그 토지 중에, 이거 할당된 토지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유상몰수, 유상분배이기 때문에 장기가 걸쳐 상환금을 부담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계절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 시장에서 물건 갖다 팔거나 고생을 한 거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땅을 혼자 준 개인한테 준 건 아니죠. 뭐 때문에 준 거죠? 미드난 공동체한테 준 거야. 그래서 미드난 공동체에게 뭐냐면 줬다. 그래서 미드난 공동체 안에서 미드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걸 개인이 이제 경작권 분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드나는 총납 공동체에 소속돼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은 미드 공동체가 갖고, 근데 이에 반해서 경작권은만 갖고 있는 형태야. 좀 약간 이상한 형태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갖고 이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스토어핑 개혁 때 바뀌죠. 미드 공동체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이제 소유권 인정해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그 누구야? 일반 자영농민들에게 이제 소유권 인정해 주죠. 그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종전 보유주의 지주의 이거 있고 이게 뒤에 있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미드난 토지도 주기적 재분배가 걸린다. 그러니까 미드나는 공동체에서 토지를 이제 자기 경작권을 뒀던 토지 외에도 그때가 노테이션을 도는 거야 이제. 왜냐면 그 농토의 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잘라된 토지가 있어. 잘라된 토지는 뭐냐면 그 농민이 사용했던 토지 외에도 그 외에 이제 목축지나 방목지나 그 등등 여러 가지 토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잘라진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경지가 아니에요. 예전에 마을 공동체에 사용했던 그런 토지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지주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와서 농민들에게 빌려주는 거야.
그래놓고는 거기에 빌려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유한 지대와 경제 외적인 관계를 계속 요구하게 돼요. 반복적인 어떤 농업구조가 잔존되고 있었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계점, 이거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농노 및 농노해방의 한계점.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나르니크 운동을 이제 펼쳤는데, 이 나르니크는 인민주의라고 하죠. 인민주의. 그래서 사회혁명당하고 나르니크의 공통적인 인민주의자들이에요. 인민주의자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그 당시 농노해방의 불철저성과 반동정책 부활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알렉산더 2세가 이제 그 당시 농노해방을 비롯해 내정개혁을 당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 내정개혁이 아까 여러 한계점 때문에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어. 막판에 또 이제 그 알렉산더 2세가 또 반동 정치를 일부 보였고,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한 그 당시 도시의 대학생과 지식인들, 인텔리게이처들은 이 무슨 운동을 펼치죠? 분하우드 운동을 펼치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인민주의자들이야. 이들은 이제 그 농민의 계몽을 통해 또 철저한 사회개혁 운동을 추진해야겠다. 그래갖고 분하우드 운동, 그러니까 인민속이라는 운동을 펼치죠. 근데 오히려 이제 정부에 탄압받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부에 탄압받고 오히려 이제 뭐냐면 농민들이 얘네들 신고해. 그래서 농민들은 짤을 뭘로 봤어요? 그 당시에 신호받죠. 예, 노예근성에 사로잡혔었고, 그래갖고 이제 이때 나르니크가 이제 운동이 이제 펼쳤던 주도했던 이제 분하우드 운동이 실패되면서 그 결과 허무주의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정부주의 운동이 강화돼요. 그래서 이제 테러나 암살 같은 이런 무정부주의 운동이 등장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일본은 이제 이 운동을 겪고 나서 일본은 농민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 농민들은 짜증나 숭배하고 등등 해갖고 이제 더 이상 농민들을 가지고 뭐냐면 혁명의 주체 삼아서는 안 된다. 라는 흐름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산업화되면서 뭘 받아들이죠?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의 흐름이 등장해. 계속 나르니키즘 운동, 인민주의적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혁명당을 만들죠. 그리고 미득이라는 공동체의 중심으로 농민을 이제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고, 또 하나는 농민들 무지함을 깨닫고 이제 안 되겠다. 농민들 무시해버리고 뭐죠? 이제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받은 사회민주당 이런 계열도 있는 러시아 사회민주당 그런 게 레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예. 결국에는 이 무정부주 운동, 테러 암살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제 암살당하냐면 알렉산더 2세가 이제 암살돼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2세가 이제 그 열차가 폭발함으로써 암살을 시도했으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알렉산더 2세를 이제 처음에는 열차에 폭탄시켜서 폭발했지만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두 번째 할 때 성공하게 돼요. 그때 암살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누가 이제 했냐면 레닌의 형 아시죠? 레닌 형이 알렉산더 2세 암살에 가담했는데 거기에 잡혀가고 뭐예요? 처형을 당해. 그래서 어린 레닌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사회주의자로 변신해버린 거야. 예, 큰 계기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3세가 있는데 이게 알렉산더 2세가 죽고 난 알렉산더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잘해줘도 안 되겠다. 이게 기호은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호의를 베풀었더니 권리를 알고 있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탄압 정치가 이제 반동 정치, 자유주의를 탄압을 하고. 근데 이때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자유주의를 탄압했지만 또 경제적으로 좀 발전됐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자본을 받아들여서 이제 러시아가 산업화되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민주당이 결성되죠. 그래서 1898년에 사회주의자들이 결성이 돼요. 되어갖고 있고 또 인민주의자들은 뭘 결성하죠? 사회혁명당을 결성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어갖고 이제 문제를 245페이지 한번 잠깐 펴보세요.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245페이지 4번 문제,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게 아니네. 예. 자, 다음 학습지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제정 러시아의 농민 문제를 소수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이제, 가는 알렉산더 2세가 이제 했던 농노 해방령과 관련된 내용이고, 거기에는 이제 학습지에서 연표 이렇게 쭉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 답안을.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여기 보면, 가의 배경, 농노 해방에 됐던 전쟁의 명칭. 무슨 전쟁이죠? 크림 전쟁이죠? 네, 크림 전쟁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기획에 따른 후속 절차를 쓰시오. 그래서 농민들의 토지를 구매한 권리가 부여됐다. 그래서 이제 할당된 토지를 미륵이라는 농촌 공동체에 소속해오고, 그리고 미륵에 이 토지를 주기로 재분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권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요때 권리라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뭐죠? 경작권이에요.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어? 미륵이라는 상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자기가 한번 받은 경작권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돌려야 돼. 노테이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의 어떤 공통된 기반, 그 공통된 사상적 기반을 이제 쓰시오 있던데, 분화우드 운동과 사형운동은 뭐죠? 인민주의자들이죠. 예, 인민주의, 예, 나르니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그 스토핀이라는 사람이 있죠. 스토핀. 나중에 이제 할 텐데, 이 스토핀이 농업개혁에 개혁인데, 스토핀이 여러 가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반동개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이고 온건하고 현실적 개혁이다.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 스토핀인데, 자, 하여튼, 이 사람의 이제 개혁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이때 이제 그, 니은과 관련된, 가와 관련돼서 보면 그 정치의 목적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종전의 농민 공동체 미륵을 이제 폐지하고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주죠? 농민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 농민을 창출해서 이 부농을 포함한 자연 농민들 형성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들을 뭘로? 황제의 뭐냐면 정권 기반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목적을 보면 점진적 개혁으로 입헌 정치를 구현하고 혁명을 저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1905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피에일로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런 거죠. 농민 공동체 해산하고 농촌 계급 분할을 촉진하여 농민의 정치 행동을 통일하고 가로막고 안정적인 자영농 창출을 통해서 정권의 세력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다. 농민들을 이렇게 이거는 프랑스도 연결돼. 프랑스의 역사가 연결돼 있고 프랑스도 농민들이 토지가 없을 경우에 상당히 급진적이죠. 근데 뭔가 가지고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민들은 뭐야? 보수화될 수밖에 없어. 이런 걸 노렸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는데, 이번에 문제가 의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스토피 문제는 의외적이었어,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 낼 때 요건 냈거든요. 그 뭐냐면, 알렉산더 2세의 미륵의 정책 부분을 냈는데, 요걸 이제 뒤통수 때에게 이제 스토핀 정책을 냈어요. 예. 의회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와 관련된 내용은 서계도 있지만, 서강이 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서강 한번 읽어보세요. 예, 서강은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235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자, 235페이지 11번 문제 볼까요? 11번 문제. 자, 러시아의 알렉산더 2세가 다음과 같은 조치가 된 대외적 계기를 쓰시오. 요번에 기출문제 나온 거죠? 농노해방의 그 대외적 계기가 뭐예요? 네, 크림 전쟁의 패배. 여기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27번 문제 보세요. 27번. 자, 27번 보면 자, 다음 미출신 반란의 명칭을 쓰고 이 반란의 역사적 의의를 쓰시오. 자, 19세기 러시아는 황제의 정제 정치와 농노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의 정제 정치를 반대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나 실패했다. 자, 요 반란의 명칭이 뭘까요? 데카푸이스트의 난. 12월에 일어났다 해서 데카푸이스트의 난이죠.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역사적 의의는 그 이제 뭐가 있냐? 서계에 있는 것 같은데 역사적 의의는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전제 정치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이자 혁명운동은 러시아 지식인들에 큰 영향을 줬다. 이게 서기인과 교과서의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그때 저거는 이게 보충 문제 줬나? 예.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244페이지 3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같은 가 조치를 내렸던 그 러시아 항제에 쓰고 가의 기역의 종치 한 개를 나의 니은과 연결시켜갖고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20세기 초에 토지를 강조했던 러시아 정당을 말하고 자, 이 항제의 개혁 결과에 불만을 갖던 인터넷 개최의 활동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17년 2차 기출 문제인데 일단 가는 농노의 방능이죠. 알렉산더 2세. 그리고 미드에게 한 개 쓰시면 되겠죠. 할당된 토지는 미드라는 농동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미드는 이 토지를 주기적으로 재분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농민은 완전한 자유가 없으며 종전의 지주 대신에 농촌 공동체에 얽매여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정당은 사회혁명당 쓰시면 되고 인터넷 개최 활동 보면 이제 인민주의가 되어 군화도 운동을 지지했고 허무제에 빠져 무정부사상에 빠져서 테러리스트 집단을 만들어 알렉산더 2세를 살해했다. 뭐 이런 내용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기출 문제하고 좀 비슷하죠. 예, 저기 스토핑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맞췄어. 그러니까 특징은 내가 느낌이 뭐냐면 그게 이제 올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 안 내더라고. 내 거 잘 내더라도 좀 안 맞고 그러는데 좀 약간 거리가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재작년 그 다음 문제 그 전에 문제는 여기 많이 뺏겨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무 한두 문제도 아니야. 딱 느낌상 이렇게 딱딱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니까 올해 문제보다는 모의고사 내면 18년 모의고사 잘 보세요. 예, 다운받아갖고 교수님들이 참고해서 낼 수가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서로 교수님도 그 나눔과 공유의 지향에 들어와서 이제 나눠갔나 봐요. 파일을 보고 이렇게 이제 문제 내시고 좋은 현상인 것 같아. 예, 자, 일종의 그 고등학교 EBS 교재 공부하는 것처럼 북성희 교재 총괄평가가 언제부터 EBS 교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트로코 전쟁과 베르린을 볼게요. 자, 너투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그 러시아 트로코 전쟁인데 이게 1877년에서 1878년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러시아는 발칸 방면에 진출해서 범슬라브주의를 내걸었죠. 그래서 범슬라브주의라는 것은 이제 슬라브 계통의 민족의 큰형님이다. 우리가 그 지도에서 이제 있겠다. 그게 있고, 그 하여튼 그때 트로코 영내에 뭐냐면 불가리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계기로 너투 전쟁이 나죠. 그래서 이제 너투 전쟁 결과 산 스테파노 전쟁은 이제 산 스테파노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가 독립해. 그 당시 발칸반도의 국가들은 누구의 지배에 있었죠? 오스만의 지배에 있었죠. 그래서 독립하고 그 다음에 그 불가리아 자치권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러시아는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불가리아를 대불가리아라는 영토를 만들어가지고 제국을 만들어서 나중에 독립시켜서 여길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이제 세력 근거를 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번슬라브주의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는 국가로서 불가리아 영토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 자,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러시아 남하 정책을 반대했던 영국과 오스트리아 이런 반대에 부닥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제 분쟁이 될까 생각하니까 누가 개입했죠? 비스마르크가. 그래서 베네디크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비스마르크는 그 당시에 두 가지 정책이 있다고 했죠. 프랑스 고립화 정책, 그 다음에 형상 유지 정책 이런 것들 세력균형에 입각해서 형상 유지 정책. 그래갖고 이제 타협을 봤어. 그래서 이제 맺어진 게 베르린에서 이제 타협을 봐서 산스페트나 조약이 파기가 되고요. 그때 이제 그 형상 유지 정책과 세력 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타협을 본 게 있죠.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지역 있죠.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지역을 오스트리아가 관리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영토는 오스만 투르크 영토지만 이 관리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오스트리아한테 준 거죠. 예, 이거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오스트리아가 이제 나중에 청년 트로코 운동이 나니까 터키에서 완전히 이 지역을 먹어버린 거죠. 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있고 러시아와 이제 타협을 해서 이제 불가리아 영토를 축소를 시키고 러시아 의도를 좌절시켰죠. 대불가리아 국가를 만드는. 그래서 자치국의 영토인 불가리아 영토를 축소시키고 영국한테 뭘 주냐면 사이프루 섬을 줘요. 사이프루 섬. 사이프루 섬 아시죠? 지중해에 있는 섬. 그걸 주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타협해서 아까 그 산스테파노 조약 때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를 독립했죠. 그걸 그대로 인정해요. 예,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해서 뭐냐면 비스마르 현상 유지 정책을 관철시켰던 그 해가 베른이에요. 베른의 결정문이에요. 첫 번째 보스의 헤르츠쿠비아 지역을 오스트리아 관리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흑해를 이제 흑해를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대신에 사이프러스 섬을 누구한테 줬다? 그 당시 이제 영국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불가리아 영토, 원래 해이었던 불가리아 영토를, 자치국 영토를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발칸, 그 3개 국가의 독립을 그대로 인정해줬다. 이게 베르닝의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결과, 이제 베르닝의 결과, 범슬라브주의가 일시 쇠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와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볼게요.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240페이지 펴보세요. 240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아, 3번 문제, 잠깐만, 240페이지. 3번 문제. 잠깐만요. 네. 자, 유럽 근대 국가가 일어난 사건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자, 러시아를 보죠. 농로해방, 누가 냈죠? 알렉산더 2세. 브러나드 운동이 알렉산더 2세고, 크림 전쟁이 니콜라 1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순서가 크림 전쟁이 앞이니까 틀렸죠. 이런 것들. 그 다음 2번을 보면 프랑스는 낭트 침략을 반포한 거. 그건 언제예요? 이건 앙리 4세 때죠. 그 다음에 30년 전쟁에 개입한 건 루이 13세. 호동의 나는 루이 14세. 그래서 이제 답이 이게 맞고요. 독일은 이제 비스마르크의 수상 취임이 있는데, 이건 간세동맹 뒤에 얘기예요. 예, 간세동맹 체결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북부 독일 연방 결성은 이제 오스트리아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결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성실청, 예전에 한번 성실청 얘기했죠? 헬 7세 때 만든 왕실법정인데, 천장에 뭐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성실청이라고 했죠? 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성실청이라고 했죠? 초기 때는 인기가 많았어. 공정하고 빨리 그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스투어트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게 악용이 됐죠. 왕권 강화 수단으로.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폐지가 되는데 하여튼, 성실청이 있고, 헬 7세 때, 그 다음에 에스파냐 무적함대 격파했던 카르네전은 언제 있었죠? 엘리어스 여왕 때 있었죠. 수장령은 언제 공포했어요? 헨리 8세 때 공포했죠. 그래서 성실청, 수장령, 근데 에스파냐 무장은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 답이 순서니까 2번과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4번 문제 제가 풀었나요? 4번 문제 안 풀었죠? 자, 한번 볼게요. 보기에서 19세기 전반 유럽사회의 주도한 사상만 고른 것은 자, 일단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있겠죠. 민족주의, 자유주의. 전체주의는 언제 등장한 거니, 이거는? 이거는 그 전체주의 20세기 때 등장한 거죠. 나치즘, 파시즘, 스탈리니즘 다 전체주의잖아. 그 전체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개인보다도 전체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보게 제국주의와 관련된 건데, 제국주의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보면 제국주의는 언제 등장했죠? 이 제국주의는?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거는 17세기, 아니 19세기 중후반 때 이렇게 등장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답이 이제 들어갈 것이 그 니은하고 디귿이에요. 디귿나 디귿.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자, 그래갖고 이제, 한번 문제를 이제 쭉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였던 19세기 사상과 문화 부분을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면 다음 주에 끝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다음 주하고 한 번 더 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한번 열심히 나가보죠, 뭐.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